예, 이제 신경 건드려 보기 제3장 나의 천국 편을 다루어 볼 텐데,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경과학이 중요한지, 신경과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1장에서 다루었고, 그리고 2장에서 영혼이라는 게 과연 있을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영혼 개념이라는 것이 적절한지, 너무 부풀려진 개념이 아닌지를 2장에서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2장까지 영혼 개념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우리가 흔히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혼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혼 개념들이 대부분 그렇게 썩 괜찮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여지랄까? 그런 게 뭐냐면 나의 천국, 그러니까 이제 사후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고 생명체, 삶을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죽음에 대한 불안까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까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사후 세계가 과연 어떤지, 과연 적절한 개념인지, 우리의 세계와 과연 잘 맞아떨어지는 개념인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The Story of God 2부 사후세계 편을 잠깐 봤었죠. 아까 녹화하기 전에 모건 프리먼이 진행하는, 그 유명한 배우죠. 되게 여기저기 나오고 굉장히 연기도 잘하시고 굉장히 사고의 깊이가 있으신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우가 진행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신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뭐 종교가 무엇이고 사후세계가 무엇이고 영혼이 무엇이고, 그리고 뭐 요한계시록에 있는 666이 뭐 종말론이란 과연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임사체험이 있을 때 어떤 상태를 겪었는지, 이렇게 인터뷰를 이미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따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겪은 상황과 유사한 체험을 만든 다음에 신경학적인 검출을 해내는 거죠. 뭐 fMRI나 뭐 PET, 양성자 단층 촬영이라거나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어떤 임사 체험에 대한 뇌과학적인 체험이라거나 여러 이 주제들에 대해서 다룬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 보시면 되겠죠. 유튜브에도 약간 클립으로 돌아다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공식 클립이 돌아다니는 게 많아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과연 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실제 하느냐? 실제로 죽었다가 정말 살아난 것일까? 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약간 조그맣거나 약간 조금 중견 교회 같은 데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뭐 하나님을 받고 예수님을 받고 뭐 빛을 봤다느니 뭐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것일까? 아니면 그냥 죽음 가까이만 이르기만 했던 걸까? 이런 질문을, 이런 비판적 사고를 가져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심장이 멈췄다고 해도 산소 공급이 중단된 시간보다 조금 더 오래 뇌가 살아나고
뇌파의 패턴이 3초 정도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 아주 주마등이라고 하죠.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죠. 주마등처럼 딱 스쳐 지나가는, 이 죽음이 임박해 오기 전에 딱 뭔가 스쳐 지나가는,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우리도 죽음에 임박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아프거나 삶에서 위기가 왔을 때 뭔가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는 경우, 임사치원 같은 것들, 혹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게 우리의 종교사라거나 종교적인 이야기를 따져봤을 때 나사로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나사로가 며칠 동안 이렇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셔서 죽은 곳까지 찾아와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냥 이런 명령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살아나게 하신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과연, 이거는 뭐 저는 뭐 성경의 이야기를 실제로 믿진 않으니까 당연히, 이 과연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뭐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실제로 3일 뒤에 살아나거나,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3일 뒤에, 장사한 지 4일 뒤에 부활하시거나,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임사체험 같은 것들이 조금 의문이라는 거죠.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주장을 해요. 정말 그 나사로는 뇌사를 경험했던 걸까? 뇌사까지 경험했던 걸까? 예수님, 요나, 나사로, 이런 사람들, 혹은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간증했던 그분들 모두 다 뇌사까지 경험했던 것일까? 그런데 뇌사가 뭔지 일단 따져봐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상태, 혼수 상태, 그리고 극소의식, 혹은 이 감금 증후군이라고도 하는 뭐라고 하지, 감금 증후군, 감금 신드롬이라고도 하는, 감금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 네 가지 개념을 좀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뇌사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의 어떤 상태에서 뇌사가 일어나느냐, 여기 뇌관이 기능이 고장나면 우리가 이제 뇌사 상태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심장 박동이나 호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뇌관, 그 브레인스템, 뇌의 줄기라고도 번역을 하는, 줄기라고 하면, 식물의 줄기라고 하면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무언가 굉장히 식물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뇌관, 뇌 줄기라고 하는 부위도 우리의 아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박동, 호흡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런 그런데 이런 뇌관이 고장나면 심장박동이나 호흡도 자기 힘으로 혼자 하지 못하고, 우리 시대 때 의학기술이 워낙에 발달했으니까 연명기구를 꽂아서, 산소호흡기라거나 여타 연명기구를 꽂아서 겨우 삶을 지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환자들한테는 동공반사라고 하죠. 동공수축이라거나 눈에다가 우리 의식 확인하거나 뭔가 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때, 뇌가 반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할 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눈에다가 불빛 비추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동공이 수축하거나 하는 반사가 생기거든요.
동공이 확대되거나 동공 수축되거나 하는 게 생기는데 그런 걸 봤을 때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뇌관이 고장나면.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기 이 빨간 부위가 고장나면 여기는 안 그러는데 여기 연두색 부위는 안 그러는데 여기 부위를 딱 고장내면 의식도 상실됩니다. 근데 여기는 고장나면은 여기 부위는 의식은 살아있어요. 대신에 호흡, 심장박동,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의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근데 여기만 고장나면은 의식은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마치 내 몸은 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는 대신에 없기 때문에 의식은 있지만 내 몸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내 의식이 감금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감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사는 동공수축 반응 전혀 하지도 못하고 어떤 호흡, 심장박동 혼자서 전혀 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고 배변 배뇨 당연히 조절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로 가는데 물에 빠져서 아까 그 스토리 오브 갓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물에 빠져서 굉장히 오래 물에 빠져서 무산소증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뇌가 상당히 수축되는 상태라면 뇌사까지도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거의 뭐 100%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살아남으신 건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뇌사로 빠집니다. 무산소증으로 인해서 만약에 뇌가 상당히 수축된다면. 근데 그러면 혼수 상태는 뭐냐? 이것도 외부 자극에 당연히 무반응, 뇌사처럼 무반응을 보이고 그 무반응과 함께 배변과 배뇨를 조절하지 못하고 수면 깨어난 패턴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거나 일어나거나 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런 위기를 어느 정도 조그만 이 혼수 상태 초기의 위기를 어느 정도 넘기면 아까 말했던 동공수축의 뇌관 반응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밝은 빛에 우리가 밝은 빛을 눈에다가 비추면 빛이 눈에 들어오는 걸 망막에 들어오는 걸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동공이 수축되거든요. 반사적으로 이게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혼수 상태는 동공 수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뇌사하고 좀 다른 거죠. 뇌사보다는 좀 나은 상태라고도 훨씬 나은 상태죠. 적으로 생명이 더 낫다고 보는 한에서는. 근데 그래 동공 수축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고 이 식물인간 상태는 뭐냐면 이 상태도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고 더 심한 거는 아까 그 동공 수축도 안 되고 그리고 불빛에 따라서 눈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배변 배뇨를 조절하지 못하고 혼수 상태처럼 하지만 혼수 상태보다 나은 거는 수면 깨어남 사이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잤다가 일어났다가 잤다가 일어났다가 어느 정도 의식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보여준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근데 이 경우도 거의 뭐 회복 불가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생명 연장 장치를 아무리 지속적으로 적용해도 거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식물인간도 아까도 뭐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이거 거의 회복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 극소의식이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극소의식은 미니멀리 컨셔스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감금 증후군 상태도 극소의식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체험한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극소의식은 감금증후군도 대표적인 상태고, 이 상태는 회복 예후가 식물인간 상태보다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생물학의 기준에서 좀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긴 했지만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사례가 다를 수도 있고, 혼수 상태인데 뭐 식물인간인데 깨어날 수도 있고, 극소의식인데도 못 깨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뇌사가 뭐고 혼수 상태가 뭐고 식물인간이 뭐고 극소의식이 뭐고, 극소의식이 가장 나은 상태죠. 이제 조금이나마 의식이, 아주 최소한의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식물인간은 그것도 없고 그나마 수면 깨어남, 자고 일어남의 패턴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혼수 상태는 동공수축 반응 정도만 보일 수도 있고, 뇌사는 다 안 되죠. 외부 자극에 다 반응도 안 되고, 배변 배변 조절을 못하고, 수면 깨어난 패턴도 없고, 동공수축 반사도 없고, 이제 거의 그냥 혼자서는 결코 살아나갈 수 없는, 기구가 없으면 절대 살아나갈 수 없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임사체험이 그러면 뇌사를 경험하고 체험했다가 돌아온 것일까? 라기에는 조금 의문이 있는 거죠. 아마 혼수 상태였다가 깨어난 게 아닐까라고 보는 게 더 좀 합리적이겠죠. 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저산소증에 있을 때 뇌 조직이 산소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저산소증, 아주 짧은 기간에 저산소증 나는, 산소가 좀 희박할 때 우리 느낌이나 지각에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이라거나 혹은 심장마비 동안 겪는 무산소증, 이건 뭐 흔히 겪는 건 아니겠죠. 기립성 저혈압인 경우에 앉았다가 웅크린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났다가 하면은 뭔가 어지럽고 블랙아웃이 생기는 경험이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이 심장마비 동안 무산소증을 겪는 그 상태하고 다를 바 없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긴 합니다, 저자가. 그리고 심장마비 동안 뇌 산소 공급량이 당연히 급격히 떨어진다. 왜냐하면 펌프가 이렇게 혈액을 공급하는 게 떨어지고, 혈액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혈액을 통해서 헤모글로빈을 통해 산소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이제 심장마비 때 뇌의 산소가 공급이 굉장히 희박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1, 2분만 산소 공급이 중단돼도 신경세포는 사멸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게다가 죽을 위기나 죽음에 임박하면은 내인성 오피오이드라는 것이 뇌 내부에서 방출이 많이 된다고요. 일단 죽음에 임박할 때 어떤 상태가 많이 일어나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귀멸의 칼날에 있는,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 혹은 만화에 있는 구절인데, 사람이 주마등을 보는 이유는 죽음 직전에 이제껏 겪어온 경험과 기억 가운데서 닥쳐온 죽음을 회피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거라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 기억 쪽을 담당하는 세포가 파괴되면 회상이 주로 일어나고, 시각세포가 파괴되면 빛이 보인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시각적 관련 신경세포가 파괴되면 그런 상태에서 뇌에서 웃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임사체험이라거나 죽음에 임박하는 상태가 다가온다면, 웃기는 일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소 공급량이 뇌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 내인성 오피오이드라는 게
배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온한 느낌과 굉장히 하이해지는, 어떻게 보면 오르가즘의 상태하고도 비슷한 표정과 기분이 연출되게 할 수도 있겠죠. 되게 황홀한 기분, 유체 이탈, 빛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데, 이거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비슷한 체험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이를 출산할 때 이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다량 배출된다고 해서 그 과정을 통해 산모가 고통을 느끼는 상태를 좀 조금이나 무마해 주는 거죠. 굉장히 많이 무마해 주는 거죠. 우리가 죽음에 임박할 때도 고통이 일어나는 상태를 이 내인성 오피오이드를 통해서 많이 무마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내인성 카나비노이드라는 것도 뇌에서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 이것 역시 근심을 없애주고 즐거운 느낌을 증가시켜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랄까, 마약 하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 어디요? 이건 뭐 예술 작품, 영화 같은 데서나 보셨겠지만 표정이 괜히 웃고 기운이 풀리고 이완되고 근육이 풀리고 실없이 웃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편, 카나비스, LSD, 메스칼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코올을 통해서도 우리가 취한 사람들 보면 괜히 또 실없이 웃고 기분이 풀리고 이완되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영상은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녹화 끝나고 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실제로 임사 체험을 T실험자들한테 함으로써 숨을 좀 참고, 숨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쉬게 하면서 산소 공급이 조금씩 이렇게 희박하게 만들어주면서 잠깐 동안 임의적으로 기절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뇌파가 어떻게 패턴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뇌의 혈액 공급 상태, 그리고 뇌에 어디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에요. 실제로 영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유체 이탈의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임사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체험 중 하나가 유체 이탈인데, 유체 이탈이 out of body죠. 말 그대로 영어를 번역한 건데, 말 그대로 몸을 떠난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이 사이버네틱스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이 유체 이탈을 재현할 수 있다고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볼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의 촉각보다 시각이 훨씬 더 우리 지각에서 그리고 의식에서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그 특성을 활용해서 사이버네틱스를 활용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유체 이탈이 느껴진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체 이탈을 느끼는 사례 중에 적지 않은 사례가 어떤 거냐면은 이 right angular gyrus라고 하는 뇌 우측 두정엽에 있는 이 right angular gyrus, 우측 대상각회라고 불리는 이게 여기에서 변성이 일어나면 우리의 의식이 변성이 일어나서 유체 이탈이 일어난 것 같은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거부터 좀 보면 이 뇌 전체 지도를 좀 보시면 알겠는데, 프론탈 로브, 여기 전두엽이 있고 측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고
손해, 뇌간, 뇌주기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 뇌간이 파괴되면 의식도 위험하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두정엽인데 두정엽이 우리 그 머리 위쪽에 있다고 보시면 정수리 근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정수리 근처에 있는 이 페리에탈 로브 두정엽은 뇌에서 우리 의식의 공간 감각을 공간 스페이스 공간 감각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우측 두정엽 그리고 우측 두정엽에 있는 이 라이트 앵귤러 자이러스는 내 신체감 신체의 공간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변성이 되면은 내 신체 감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팔을 들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할 때 내 신체 감이 느껴지잖아요. 온전히 정상적인 상태라면. 근데 이 라이트 앵귤러 자이러스의 어떤 전기 자극이 다른 식으로 유의미하게 가해진다면 우리가 붕 떠 있고 이제 하이하고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기분까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 경전들이라거나 어떤 무당들이라거나 샤먼들 혹은 어떤 내 몸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느낀 어떤 계시를 체험했다거나 계시 체험한 사람들은 유체이탈은 아니겠네요. 아무튼 그런 경우들을 봤을 때 이 라이트 앵귤러 자이러스의 변성이 생기면서 내 신체감에 대한 변성도 생기고 내 몸이 붕 떠 있고 저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이도 느끼게 하고 그런 상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뇌과학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취제를 통해서 그 케타민이라는 마취제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유체 이탈 같은 것들을 화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도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순전히 물리적인 조치만으로도 이런 유체 이탈이 가능하다는 걸 봤을 때 글쎄 이런 영혼이라거나 사후세계 같은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지금 시대에 받아들이는 게 정당한지 따져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죽음의 문턱에 이르면 굉장히 주마등도 일어난다고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여기서 언급을 안 했는데 지상의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더 깊은 정이 느껴졌어요.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제 예. 잠깐만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사랑이 느껴진다고 하고 아까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많이 방출되면서 벌어지는 사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일어나면서 많이 배출되고 내인성 카나비노이드가 배출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그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상태가 발생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저자가 그 격렬한 요가 훈련을 하면서 겪는 몸이 붕 떠져 있고 뭔가 유체 이탈과 비슷한 체험을 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바 아사나라고 아주 격렬하게 요가 훈련을 했을 때 이제 쉬는 시간 사바 아사나를 할 때 그때 몸이 쫙 이완되고 그때 몸의 각 부분에 딱 집중을 하면서 팔다리나 혹은 손끝이나 아주 미세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기운이 쭉 빠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쭉 깊이 편안하게 상상을 하면서 몸을 편안하게 놓는다면 매트에서 약간 붕 뜬 것처럼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더해지면서 전정계 환각까지 더해지면 우리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그런 곳에 대한 변성이 더해지면서 붕 떠져 있는 느낌이 경험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유체 이탈 같은 것들도 우리가 유체 이탈 사례를 들었다고 하는 것들도 대부분
거의 다 이런 뇌의 어떤 변성 상태를 통해서 의식이 변성되고 이렇게 뇌에서 웃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환각을 체험하기 마련이거든요. 몇 날 며칠이고 죽기 직전까지 밤마다 꿈을 꿀 겁니다. 잘 때마다. 모든 사람들 매일매일 환각을 체험해요. 언제? 꿈속에서. 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고대부터 관점이 다양했지만 이 꿈이 어떤 신기라거나 어떤 계시라거나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 굉장히 우리의 무의식을 투영하거나 우리 무의식을 투사해주는 우리 무의식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통로다라고 말하면서 그 꿈에 대한 많은 미신들을 떨쳐낸 프로이트가 유명하기도 하고 꿈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현대에 와서는 이 앨런 홉슨이라는 수면 과학자가 굉장히 유명한데 꿈에 대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친 생물학자, 신경과학자예요. 그리고 그 연구를 기반으로 프로이트가 꾸지 못한 13가지 꿈이라는 책을 냈고 이게 한국에 번역이 됐는데 이걸 보시면 되게 재미나죠. 우리가 매일매일 환각을 꾼다고 하는데 환각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환각은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감각 단서를 경험하지 않으면서 지각을 하는 거. 우리가 세계를 구성해내는 거. 뇌에서. 그거를 환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런 감각 단서가 없으면서도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어떤 지각을 체험하게 하는 게 환각인데 이 환각이 꿈에서 맨날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꿈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잠을 자고 꿈을 꾸는 것이 우리의 학습하고 기억에 얼마나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9장에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고 더 재미난 거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환각을 체험하고 또 명상을 할 때 유체이탈의 느낌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사이버네틱스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물리적인 조치를 취해서 유체이탈 경험을 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뇌에서 웃기는 일이 충분히 일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뇌과학이라거나 심리학적인 설명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고대사회, 중세,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이런 수행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그때 참 주화인마에 빠지기 쉬웠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화인마가 그냥 혹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종교적인 계시라거나 나만을 위한 계시도 아닌데 이건 하나님께서 신께서 내게 특별히 내려준 계시야. 단순히 내 뇌에서 죽음에 임박했기 때문에 어떤 체험을 구성해낸 것에 불과한데 그것들을 다 계시로 착각하고 그걸 통해서 나만의 어떤 사이비 종교를 개척하고 나만의 뭔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회 분열도 생겨나고 뭔가 실용적으로도 좋지 못한 결과를 미치는 결과가 많은데 저만 해도 명상을 할 때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유체이탈 같은 거라거나 뭔가 붕 뜬 것 같은 경험이라거나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호들갑 떨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좀 이 지식을 많이 밝히게 된 21세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적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오죽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넘어가면 또 한 가지 더 재미난 걸 이야기를 하자면은 명상을 많이 하다 보면 제가 명상센터에서 열흘 동안 하루에 10시간 넘게 10시간 가까이 넘게는 아니고 10시간 가까이 열흘 동안 명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총 100시간 정도 꾸준히 맨날 명상했던 거죠. 근데 그 명상을 쭉 하면은 루시드 드림도 꾸기도 하고 꿈이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져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명상을 통해서 의식이 생생해지거든요. 의식이 생생해진 상태에서도 또 자고 꿈을 꾸니까 그 환각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도 보통은 이게 꿈이구나, 깨면은 꿈이구나 하고 보통 깨닫는데 바로바로 깨닫는데, 근데 이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명상을 오래 꾸준히 하니까 일어나도 이게 꿈인가 싶은 의문이 깨어나서도 한 1분 정도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렬하고 생생한 꿈일 거 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망정이지 옛날 사람들 이런 경험 많이 했을 텐데, 수행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화인마에 많이 빠지고 사도 굉장히 잘못된 길로 많이 빠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예. 예, 그리고 예, 다음 그 케네스의 사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경우 어떤 사례냐면 그 하루 중에 여러 번 그 자신의 왼쪽에 추가로 팔과 다리가 하나 더 붙는 확실한 체험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래서 더 엑스트라로 붙는 팔다리는 나타났다가 한참 뒤에 사라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고 느끼는 동안에 이 추가적인 팔을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대신에 나타났다가 한참 뒤에 없어지고 어느 순간 또 나타났다가 한참 뒤에 사라지고, 이게 자기를 성가시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그래서 이런 게 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우측 측두엽과 이 두정엽 사이 연결 부위에 어떤 병변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런 걸 통해서 간질이 일어난 특이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측 두정엽은 우리 신체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감을 어떻게 내가 신체적인 감각을 느끼고 있다고, 내가 몸을 움직이고 있다고, 내 몸 상태에 대한 좌표, 공간 감각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인데, 우측 두정엽은 내 셀프에 대한 공간 감각인데, 그리고 측두엽과 그런 우측 두정엽과 이 측두엽 사이의 연결 부위에 병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 자기에 대한, 내 셀프에 대한 공간 감각이 왜곡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곡이 어느 정도 생긴 거죠. 셀프 감각의 영향이, 셀프에 대한 공간 감각이 공간 감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변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케네스 사례가 이런 이유로 일어난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가 많아요. 이 책들을 좀 읽다 보면은. 그리고 릴라라는 사람이 그리고 파스칼,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도 편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시야 절반이 보이지 않게 되는 시각 효과를 경험했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아마 황반 변성 증후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황반에 일단 뭐냐면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죠. 이 황반이 우리가 눈이 있고 각막이 있고 이렇게 망막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안으로 쭉 들어가면 이제 망막이 이제 있는데, 빛이 망막에 있는 세포들이 닿으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각을 경험하는 건데, 이 망막 중에서도 우리가 초점에 맞아야 제대로 그 흐릿하지 않고 명료하고 뚜렷하게 대상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황반에 있거든요. 황반 중에서도
포베아, 황반 중심의 이 중심화라고 하는 이 포베아에 초점이 맞춰져야 우리가 제대로 사물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반이 이 조금 더 큰 원이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있는 이 포베아에 그 사물이 초점이 맞춰져야 우리가 제대로 뚜렷하게 시각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참고로 맹점이 있고. 예, 근데 이 황반에 변성이 생겨서 황반에 좀 문제가 생겨서 황반 변성 증후군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황반 변성 증후군 중에서도 약 13%가 겪는 찰스 부넷 증후군이라는 걸 겪는다면 환영을 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환영 시각을 경험하는 것,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을 경험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작은 소인국에 있는 작은 캐릭터들 같은 것들이 실제로 마치 앞에 존재하는 것처럼 환상을 본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대신에 이거 진지하게 믿진 않아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찰스 부넷 증후군이 이건 병식은 있어요. 내 자신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내 황반 변성 증후군을 통해서 황반이 변성되고, 그걸 통해서 환영이 계속 보이고, 그걸 통해서 망상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대신에 근데 이게 망상을 믿진 않거든요. 굉장히 당혹스러우면서도 놀랍고 신기한 케이스죠. 찰스 부넷 증후군은 감각 상실을 동반하면서 뇌의 정상적인 감각 입력을 상실하고 굉장히 랜덤한 패턴으로 인해서 어떤 지각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신경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많은 것들이 설명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뭔가 설명이 되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케네스의 사례처럼 내 신체적인 지각이, 혹은 대상에 대한 지각이 굉장히 이 환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이 가위를 눌리거나 악몽을 꾸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살다 보면. 없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우리가 왜 신경과학적인 관점에서 왜 가위를 눌리거나 악몽을 꾸는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꿈을 꿀 때 낯선 사람이라거나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려고 하고, 혹은 어떤 내가 나쁜 사람을 잘 패는 경우는 없어요. 싸우는 꿈을 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 그러지 못할까? 왜 도망치지 못할까? 저기 괴물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여기에는 뇌관이 우리가 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도록 조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꿈속에서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을 꾸는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몸을 막 움직인다. 막 자다가도 벌떡 깨가지고 두 발로 일어나가지고 어디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겠어. 몸을 직접 움직이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이건 몽유병 환자죠. 이런 몽유병 환자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혹은 진짜로 꿈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해서 뭔가 칼로 누군가 찔렀는데 진짜로 살인이 일어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에는 우리의 운동 신호를 강력하게 차단해요. 모터 콜텍스, 운동 피질로부터 나오는 운동 신호를 척수까지 거쳐서 팔다리까지 전달되는 그 운동 신호를 아주 강력하게 차단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명령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고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떤 고양이에 대한 실험에서 알게 됐는데 특별한 이 뇌간에 관련된 특별한 그물망이 뇌간 그물망이 손상됐다면 어떤 고양이가 꿈꾸는 중에 막 무엇에 쫓기는 상황에서 실제로 점프하거나 달아난다고 실제 잠을 자고 꿈을 꾸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쪽 뇌간에 그물망이 고장나서 운동 신호로 가는 신호를 운동으로 가는 신호를 차단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고 있어서 꿈을 꾸고 있는 상태도 불구하고 고양이가 펄쩍펄쩍 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위 눌리거나 악몽을 꾸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우리가 이 운동 신호에 대한 억제가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자다가 막 움찔거리고 잠꼬대하고 막 이런 경우 이거는 완전하게 차단하지 못한 경우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만큼은 움직이지 못하죠. 그 정도가 되면 몽유병 수준인데 이제 그 정도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될 수준인 거죠. 그 정도까지만 아니면 대부분의 상태는 잠을 잘 때 조금 뒤척이는 것 제외하면 거의 완벽하게 운동 신호에 대한 게 강력하게 차단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위 눌리거나 그런 상태는 뭐냐? 우리가 꿈을 꿀 때 몸이 마비가 된다고 하는데 마비가 된 그 상태에서 깨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 의식은 깨어나는데 마비가 돼. 막 주변에 것도 다 보이거든요. 일어나고 다 보이는데 못 움직이겠는 거야. 내가 잠에서 깼다고 생각하는데 잠에서 분명 깼거든요. 근데 이 마비가 뇌간에서 보낸 운동신호 마비 신호가 여전히 남아있거나 그게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마비된 거야. 아직. 보통 우리가 렘수면 지나고 이제 우리가 알람이 일어나서 이제 깨면은 몸이 좀 움직이기 힘들죠. 이 마비가 아직 덜 풀려서 그런 거거든요. 좀 일어나면서 잠꼬대하면서 좀 엄마 나중에 일어날래 이러면서 좀 슬슬 깨잖아요. 이 의식이 서서히 들어가고 마비도 서서히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가위 눌리는 경우는 마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식만 깨서 그때 또 이런 찰스 브레 증후군 정도까지 된다면 환영까지 보게 되고 그 정도 증후군까지 아니더라도 꿈을 꾸다가 또 일어났기 때문에 그 꿈에서의 그 이미지가 겹쳐서 현실하고 겹쳐서 보이면은 악령이라거나 처녀 귀신이라거나 그런 게 보이면서 나는 마비된 상태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뭐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서 어쩌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악몽을 꾸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렘 억제 약물을 아까 그 악몽을 꾸는 경우는 렘 억제 약물을 꾸게 되면은 잠잘 때 좀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몽을 좀 예방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굿을 하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귀신하고 뭐 싸워서 뭐 이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컬트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뭐 테마사 이런 분들이 잠을 많이 자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귀신을 봤다고 해도 뭐 못 본 척하는 게 가장 좋고 그냥 흘려 보내는 게 가장 좋고 그냥 잠을 푹 자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의 존재, 사후세계, 그리고 유체이탈, 환각, 망상 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왜 지금까지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여전히 믿는가 혹은 뭐 모르는 상태였을 거잖아요. 대부분 옛날 고대, 중세, 근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신체라거나 의식은 왜 그런 것들을 보게 진화가 됐을까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접근을 한 책이 있어요. 천국의 발명이라고 마이클 셔머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 과학 철학이라거나 스캡틱 회의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천국의 발명이라는 책 Heavens on Earth라는 원제를 쓰신 분인데 사후세계 영생 유토피아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하시면서 그래서 여기 띠지에 나온 문구가 가장 인상적이죠. 필요는 발명을 낳는다. 인간의 죽을 운명은 천국을 낳았다. 예, 인간의 죽을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의미가 없을 거라고 너무나 무의미해 보이는 그 죽음 앞에서 무력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발명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말이죠. 그리고 이 니체의 도덕의 계보라는 책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혹은 안티크리스트라는 책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왜 여전히 거짓 낙관주의를 통해서 사후세계 영혼, 망상, 환각, 유체이탈 등에서 믿게 되는가? 왜 그러느냐? 왜 우린 진실을 회피하고 진리를 회피하고 거짓을 믿으려고 하는가?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구절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번 발제를 마무리하려고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 신경과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2장에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그게 과연 믿을 만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번 3장에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21세기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진리를 회피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니체의 통찰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본래 고통에 대해서 격분을 느낄 때 격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이다. 우리가 고통을 느껴도 그것이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글쎄 죽음을 무릅쓰고까지는 모르겠지만 꽤 고통스러우면서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죠. 어떤 전쟁의 의병으로 참여한다든가 어떤 우물가에 빠진 아이를 뭐 구하려고 저절로 내가 손을 내민다든가 독립 투사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고통스럽더라도 그게 의미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거를 주저없이 추구를 하죠. 하지만 그게 의미 없는 고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미 없는 고통,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고통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겪는 고통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덧붙인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일단 그리스도교들은 그러나 고통을 하나의 비밀스러운 구원장치 자체로 해석한 그리스도교에게 또한 모든 고통을 방관자의 입장이나 고통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해석했던 고대의 순진한 인간들에게도 의미 없는 고통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거는 의미 있는 고통이야. 내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종교가 없더라도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운 나쁜 일을 겪었을 때, 야 그거 너 액땜했다고 쳐. 어떤 의미를 만들죠.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무언가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삶을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언제나 이런 의미 없는 고통을 회피한다. 죽을 때까지 회피한다면 조금 실존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래서 의미 없는 고통이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입장이나 그리고 뭐 불교의 입장도 어떤 불교의 교파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윤회를 굉장히 강하게 믿는, 사후세계를 믿는 어떤 지옥도, 육도의 그 윤회를 굉장히 믿는 그런 불교 교파의 경우에도 내가 지금 착하게 살면 나중에 착하게 좋게 태어나고 나쁘게 살면 나쁘게 태어나고 그런 식의 의미를 포장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숨겨져 있고 발견되지 않는 고통을 세상에서 제거하고 진정으로 부정할 수 있기 위해서 고대의 인간들은 숨겨진 곳조차도 찾아다니고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으며 흥미로운 광경을 쉽게 놓치지 않는 어떤 존재, 즉 신들과 신과 같은 높이와 깊이를 갖는 중간 존재들을 발명해낼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발명의 덕택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재난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는 너무나 의미 없어 보이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구테여는 천국이라는 사후세계 영생 유토피아에 대한 발명을 필요에 따라 이루어놓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간의 죽을 운명이 천국을 낳은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라는 제언을 드리면서 이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